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5가지 기준들, 자, 교재 보고 확인해 볼까요? 자, 201페이지, 입문서 201페이지에 개발행위 허가의 절차, 맨 위에 1번부입니다. 개발행위 하려는 자는 개발행위에 따른 환경 오염 방지, 환자, 그리고 경관이나 조경, 경자, 그리고 위해 방지할 때 위, 기반설의 설치, 용재 확보, 그 기반설 할 때 기자,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된다. 그래서 과학글자 오도로 따니까 환경, 위기 이렇게 순서 살짝 바꿔놨는데요. 그래서 똑같아요. 기위, 환경, 환경, 위기 뭐 똑같이. 그래서 기반설, 위해 방지, 환경 오염 방지, 경관이나 조경 이런 계획서. 제가 개발행위 하는데 난개발이 안 되게 이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계획서를 다 첨부해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 허가 신청합니다. 그 허가권자는 특광시장 군수. 그래서 특광시장 군수가 허가권자가 되고요. 자, 밑에 허가기간, 허가권자는 허가 신청에 대해서 15일 또는 15일 내 허가나 불허가 처분을 해주도록 하고요. 그래서 처분 기간은 15일입니다. 그다음 조건보가 이거는 나중에 보고요. 그 밑에 5번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허가권자는 허가 신청이 기준에 적합할 때만 허가 내준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허가의 기준. 자, 1번 토지의 형질 변경 면적에 적합할 거 이렇게 써놨는데 그게 한마디로 개발행위 규모입니다. 이 규모가 적합해야 돼요. 용도 지역별로 이 개발행위 규모가 딱 정해져 있고요. 이 규모가 적합. 그래서 박스에 보면 동그라미 1번 주거, 상업, 자연녹지, 생산녹지. 주거, 상업, 자연녹지, 생산녹지. 우리 악을 졌다면 주상, 자생. 그 10,000제곱미터 미만이죠. 10,000제곱미터 미만. 그래서 10,000제곱미터가 뭐 넓은 게 아니죠. 가로 100m, 세로 100m. 자, 100 곱하기 100 이게 만이에요. 그래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 이런 지역에서는 개발행위 규모가 10,000제곱미터 미만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100m, 100m, 10,000제곱미터 미만일 때만 허가를 내주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나 보전녹지, 자연환경 보전지역 또는 보전녹지 얘들은 절대 보전이에요. 개발 못하는 것. 5,000제곱미터 미만.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공업관리 농림지역은 30,000제곱미터 미만. 이런 개발행위 하는 규모가 적합할 때만 허가를 내줍니다. 그래서 규모, 지금 외우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 용도지역별로 개발행위 규모가 적합할 때 허가를 내주는 거고요. 그 다음 밑에 2번 도시군관리 계획, 계획 동그라미 계획. 그리고 성장관리 방안 이렇게 써 있는데 방안이 아니고 성장관리 계획입니다. 이름이 바뀌었어요. 성장관리 계획. 그래서 우리 성장관리 계획은 허가의 기준으로서 저 녹지나 비도시적, 녹지나 관리독림, 자연환경 보전, 녹지나 비도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허가권자가 따로 수립하는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성장관리 계획이라는 것이 수립이 돼 있으면 그 성장관리 계획에도 다 적합해야 돼요. 그리고 3번 도시군 계획 사업, 사업 동그라미 사업의 지장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허가 전에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물어보는 거죠. 시행자의 의견 듣고 사업에 지장이 없으면 허가합니다. 또 4번에 주변의 환경, 환경 동그라미 환경하고 적합. 그 경관, 환경, 경관에 적합. 그리고 5번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시설 동그라미 기반시설이 적합. 그래서 키워드 잡으면 규모, 계획, 사업, 환경, 시설 이 5가지가 다 적합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다 자금 X, 자금 조달 계획, 돈 이런 거는 허가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5가지 기준에 적합할 때만 허가권자는 허가를 내주도록 하고요. 자, 한 페이지 넘겨볼까요?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허가의 세부 기준은 필요 없고 그 밑에 3번 성장관리 계획구역과 성장관리 계획. 자, 성장관리 계획 이게 올해 신설된 제도가 돼요. 이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으로서 성장관리 계획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녹지나 비도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허가권자가 따로 수립하는 계획을 성장관리 계획이라고 하고요. 이런 성장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을 성장관리 계획 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장관리 계획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요. 그 가로 1번 허가권자, 허가권자가 특광시장 군수. 이 허가의 기준이니까 다 허가권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가권자, 특광시장 군수는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묘촌.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녹관농자, 녹지나 비도시 지역에서 그 밑에 성장관리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게
올해 30회 때 그냥 기출문제예요.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대상이 아닌 것은 주거지역. 그게 정답이었죠. 그래서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녹관농자, 녹지나 비도시 지역에서 자 박스에 보면은 1, 2, 3, 4, 5 쭉 나오는데요. 그 5번. 그 밖에 난개발 방지,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것. 즉 녹지나 비도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곳에 성장관리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고요. 이런 성장관리계획 구역의 성장관리계획을 수립. 그러면 성장관리계획 구역에서는 무조건 성장관리계획에 맞게 개발해야 돼요. 성장관리계획에 맞게 개발. 그래서 이 성장관리계획이 수립이 돼 있으면 성장관리계획에도 다 적합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허가 신청했어요. 자, 허가권자는 허가 신청한 것이 이 기준 5가지에 적합한지 하나씩 심사하는 거예요. 심사해서 1번 규모가 적합, 2번 계획, 3번 사업, 4번 환경 다 적합. 그런데 5번 기반설이 부적합. 이 개발행위 하면은 인구가 많이 유입이 돼갖고 기반설이 필요한데 주위에 보니까 기반설이 하나가 없어요. 기반설이 부적합하다. 그러면은 불허가 처분하는 거예요. 불허가 처분. 이 불허가 처분할 때 이 중에서 뭐 때문에 불허가 처분한다. 반드시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서 불허가 처분하는 거죠. 불허가 처분. 그래서 이런 허가나 불허가 처분을 하는데요. 그럼 이 기반설까지 다 적합해요. 그러면 이제 허가권자가 허가를 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준에 다 적합하면 허가권자가 허가를 내줍니다. 자, 허가 받았어요. 뭐 하려고 허가 받았어요? 개발행위 허가 받은 목적. 개발행위 하려고 허가 받은 거죠. 그래서 이 허가를 받으면 이제 난개발이 아니다 인정받은 거니까 적법하게 개발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 허가 신청에서 이 기준에 다 적합해갖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럼 허가 받으면은 효과라 그래요. 허가 받으면 효과. 이제 적법하게 개발행위를 할 수가 있다. 그럼 허가를 못 받으면 개발행위 할 수 없다. 그래서 허가 받기 전까지는 6가지 개발행위 다 금지라고 그랬죠. 어디서?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다 금지. 허가를 받아야 금지가 풀려가지고 적법하게 개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당연한 건데 가장 중요한 효과죠. 적법하게 개발행위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무허가, 허가 없이 무허가로 개발행위를 했어요. 불허가 처음 받았는데 허가도 없이 무허가로 개발했다. 그럼 무허가 개발 행위. 이게 한마디로 뭐냐? 난개발이죠. 난개발. 허가 없이 무허가로 난개발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허가권자한테 딱 걸렸다. 예를 들어갖고 산 중턱을 잘라내요. 절토하는데 허가 없이 그냥 무단으로 산 중턱을 잘라낸 거예요. 허가권자한테 딱 걸렸어요. 그럼 허가권자가 다시 산 붙이세요. 원상복구 명령이에요. 무허가 개발행위에 대해서 허가권자가 원상회복 명령. 여기에 대해서 불응할 때는 대집행.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 집행해서 다시 난개발된 국토를 원상으로 복구시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면은 원상복구 비용이 한 10억 들게 남이 하면은 막 50억 들고 그래요. 그 대집행 비용을 무허가로 개발행위 한 자에게 다 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가 없이 난개발했다. 무허가로 개발행위 했을 때는 원상복구 명령, 그리고 원상복구 명령에 불응할 때는 대집행을 통해서 난개발된 국토를 다시 원상 복구합니다. 그걸 무허가로 개발행위를 한 자, 얘는 처벌합니다. 우리 공법은 항상 규제라고 그랬죠. 규제를 위반하게 되면 처벌해요. 그래서 무허가로 개발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합니다. 3년 3천. 우리가 줄여갖고 부르고요. 이 3년 3천이 국토법에서 가장 세게 처벌하는 거예요. 그래서 3년 3천 처벌. 그러면 무허가 개발행위는 원상복구 명령의 대상, 무허가로 개발한 자는 처벌. 그러니까 반대로 허가를 받아야 적법하게 개발을 할 수가 있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허가받은 대로 개발행위를 했는지 허가권자한테 와서 준공검사, 허가받은 대로 공사를 했는지 검사까지 받아야 이제 개발이 다 끝나는 거예요. 아, 이 산을 깎겠습니다. 이 산을 잘라내겠습니다. 허가받고 저 산을 자르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허가받은 대로 개발행위를 했는지 허가권자에게 준공검사까지 받아야 되는데요. 저희 준공검사 받는 대상이 개발행위 허가 대상 6가지가 있었죠. 6가지 중에서 위에서 4개. 건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형질 변경, 토속 재치. 딱 요 4개만 준공검사 받습니다. 준공검사.
허가권자한테 준공검사까지 받도록 하고요. 그럼 토지 분할하고 물건을 쌓아두는 거, 이거는 준공검사 안 받는다 그 얘기예요. 왜요? 준공검사라는 게 공사를 잘 끝냈는지 검사받는 거죠. 근데 토지 분할하고 물건 쌓아두는 거는 공사가 수반되지 않습니다. 토지 분할은 장부상 분할이요. 그냥 대장상 분할 끝. 토지 분할하는데 뭐 인위적으로 막 땅을 가르고 막 그러는 공사 안 해요. 또 물건 쌓아두는 것도 땅에다 물건을 쌓아두는 거지 뭐 피라미드로 쌓아도 뭐 어떻게 쌓아도 공사가 없어요. 그래서 토지 분할하고 물건을 쌓아두는 것은 공사가 수반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준공검사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26회 때는 정답이죠. 토지 분할 행위를 마치면 준공검사 받아야 된다. 틀립니다. 그래서 준공검사는 위에 4개만 준공검사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재 203페이지 맨 밑에 한번 볼까요? 맨 밑에 준공검사. 그 다음에 개발행위는 허가권자에게 준공검사까지 받아야 된다. 허가권자한테 허가 내준 대로 공사했는지 검사까지. 그래서 박스에 보면은 건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형질 변경, 토속 채취 1, 2, 3, 4 요 4개만 준공검사 받고요. 그 밑에 보면 토지 분할 그리고 물건 쌓아두는 거 요거는 준공검사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개발행위 허가제 가장 원칙적인 개념만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한 개발행위 하려면 미리 허가부터 받고 하세요. 허가 대상이 있고요. 근데 허가 대상이라도 항상 예외가 있다고 그랬죠. 예외. 응급조치나 경미한 거 이런 것들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예외. 예외가 아니면 이 6가지 개발행위는 이 절차에 따라 허가 받아야 돼요. 허가받기 위해서 허가 신청. 그 허가권자는 허가 기준 5가지 기준에 다 적합할 때 허가를 내주죠. 이 5가지 기준 중에서 하나라도 부적합하면 불허가. 뭐 때문에 불허가 처분하는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그래서 이 기준에 다 적합할 때 허가를 내줍니다. 저 허가를 받았다. 그러면 이제 난개발 아니다. 인정받았으니까 적법하게 개발행위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허가받은 대로 개발행위 공사했는지 허가권자한테 준공검사까지 받고 이제 개발이 다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개발행위 허가제 원칙적인 개념도 우리가 봤는데 항상 모든 공법상의 허가제는 크게 4가지 체계가 돼요. 허가 대상, 예외, 절차, 효과. 그래서 이 4가지 체계로 딱 허가제는 규정이 되고요. 허가 대상, 예외, 절차, 효과. 이 중에서 당연히 제일 중요한 거는 뭐겠어요? 허가 대상. 이 6개 허가 대상을 알아야 예외, 절차, 효과 이런 내용들을 풀어갈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대상 이 6개 이게 핵심. 이 6개가 잡혀야 일단 개발행위 허가제를 우리가 공부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대상 6개 이게 핵심. 6개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건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형질 변경, 토속 채취, 토지 분할, 물건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이게 핵심 개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갑니다. 205페이지로 쭉 넘겨보세요. 205페이지. 우리 이제 국토법의 마지막 제도라고 그래요.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설의 설치. 이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설의 설치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에서 파생되는 제도로서 이 개발행위에 따라서 기반설을 설치해라. 요거를 기반설 연동제. 학문적으로는 기반설 연동제라고 불러요. 그럼 기반설 연동이라는 게 묶을 연자에 움직일 동자. 그래서 이 개발행위는 기반설하고 연동한다. 즉 기반설이 충분하면 개발행위도 할 수 있고 기반설이 부족하면 개발행위도 할 수가 없다. 개발행위는 기반설하고 연동한다라고 하고요. 이 기반설 연동제 우리 교재는 그 205페이지 기반설 연동제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이 기반설 연동제 제도가 크게 2개가 있어요. 개발 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 2개를 기반설 연동제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설의 설치다라고 하고요. 그러면 이 기반설 연동제에서 개발 밀도 관리구역, 기반설 부담구역 일단 이 2개 제일 잘 물어보는 것은 얘들 용도구역이다 이렇게 물어봐요. 얘들은 용도구역 아니에요. 용도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서 정한다. 그러면 틀려요. 그럼 우리 용도구역, 이 도시군관리계획 내용 중에서 용도구역은 뭐가 있었을까요? 저번 시간에 용도구역 개도시수 입 이렇게 5가지. 개자는 개발 제한구역, 도자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 5개를 용도구역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결정,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서 정하는 거죠. 그런데
개발 및 또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 얘들은 구역으로 끝난다고 이거 용도구역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도구역 아니니까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해서 지정한다 그러면 틀려요. 얘들은 도시군관리계획하고 관계없이 개발행위 허가에서 나오는 거니까 다 허가권자가 지정해요. 허가권자가 특광, 시장, 군수. 그래서 특광, 시장, 군수가 개발 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허가권자가 별도로 정하는 구역이지 절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한다 이러면 틀려요. 그리고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 기개발지, 이미 기자 써갖고 이미 개발이 끝난 곳이요. 이에 반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신개발지, 새로 개발하는 것. 그래서 두 개가 서로 정반대 개념이기 때문에 하나의 토지의 개발 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중복해서 지정할 수 있다. 틀려. 절대 중복 지정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발 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서로 정반대 개념. 중복 지정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중복 지정할 수 있다. 이게 27회 때 그냥 정답 지문이죠. 그러면 개발 밀도 관리구역, 자 얘부터 하나씩 우리가 풀어볼까요? 자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 개발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곳입니다. 이게 키워드. 기반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하기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 적용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이다.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강화 적용한다 그래요.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 적용. 강화한다는 것은 줄인다 그 얘기입니다. 줄인다.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 줄여갖고 적용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이다. 그럼 우리 건폐율, 용적률, 용도지역 행위제한할 때 개념들은 배우죠. 건폐율은 공식이 건대. 건축면적 나누기 대지면적 곱하기 100. 그래서 건폐율을 줄이면은 건축면적, 건물의 수평 크기가 규제가 되는 거죠. 건물의 수평 크기를 규제합니다. 그다음 용적률은 공식이 연대. 자, 연면적 나누기 대지면적 곱하기 100. 그래서 연대. 그럼 용적률을 줄이면은 연면적이 줄어드는 거죠. 우리 연면적이라는 것은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 1층, 2층, 3층 각 층의 바닥 면적을 다 합친 면적, 그거를 연면적, 총면적이라고 그랬죠. 그럼 용적률을 줄이면은 연면적이 줄어들어요. 연면적이 줄어드니까 충수가 떨어지는 거죠. 충수. 그래서 건물의 충수, 입체 크기를 규제하는 것이 용적률.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 다 건물의 크기를 제한하는데 이거를 강화, 줄여가지고 한마디로 큰 건물 못 짓게 하겠다. 대형 건물을 억제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을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기계발지, 우리 예를 들어갖고 도심이나 부도심, 그 도심이나 부도심 같은 중심 지역 같은데 왕복 20차선 그냥 넓은 도로, 대로가 설치가 돼 있고요. 이 도로를 따라서 건물들이 싹 지어져 갖고 개발이 다 끝난 곳이에요. 건물 다 지어갖고 개발된 곳. 자, 그런데 여기에 기존 건물 철거해 버리고 새로 막 대형 건물 50층짜리. 복합 쇼핑몰, 이런 복합 쇼핑몰, 백화점 같은 이런 큰 건물이 들어왔다. 그러면 안 그래도 우리 중심 지역은 대로라도 그냥 차가 맨날 막히죠. 24시간 내내 막혀요. 그런데 이런 교통 수요를 유발하는 또 큰 대형 건물이 들어왔다. 그러면 사람들 더 유인이 되니까 차 더 막히죠. 그래서 차가 더 막히니까 도로를 더 확장해 주든지 기반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해 줘야 되는데 이미 건물 다 지어갖고 개발이 끝난 상태에서 도로를 추가적으로 확장하고 이런 게 불가능하죠. 즉 이런 기계발지는 대형 건물이 건축되었고 기반시설이 부족해도 기반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런 기반시설을 필요로 하는 대형 건물을 아예 못 짓게 하겠다. 억제.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시켜갖고 큰 건물을 못 짓게 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개념이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205페이지 맨 위에 볼까요? 자, 개발 밀도 관리구역. 자,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란 개발로 인해서 기반시설의 처리, 공급, 수용 능력이 부족할 걸로 예상되는데 기반시설의 설치가 모호한 곳이다. 곤란.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거고요. 자, 구체적인 지정 기준들은 뭐 필요 없고요. 쭉 내려와 보세요. 자, 지정권자. 자, 개발행위 허가권자 이렇게 써놨는데 허가권자가 누구라고요? 특광시장 군수. 특광시장 군수가 개발 밀도 관리구역을 지정합니다. 왜요?
아니 개발행위 허가를 내줘갖고 이런 큰 건물을 짓게 되면 기반설이 부족할 게 예상되는데 기반설 설치가 곤란하더라. 이런 사정은 당연히 누가 제일 잘할 수밖에 없어요. 허가권자가 제일 잘하는 거니까 당연히 허가권자가 개발 및 또 관리구역을 지정하고요. 자, 지정하는 대상, 자, 주거, 상업, 공업적, 그렇죠? 주상공업지역에 개발 및 또 관리구역 지정할 수가 있고요. 자, 기개발지 이미 개발이 된 곳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용도적으로 따지면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 개발 및 또 관리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고요. 자, 이거 도시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이러면 틀려요. 도시지역이라고 할 때는 주상공녹, 녹지지역은 해당 사항 없어요. 그래서 가로에 녹지지역은 아님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도시지역에 개발 및 또 관리구역 지정할 수 있다. 땡. 도시지역이 아니고 주거, 상업, 공업적, 기계발지, 주상공업지역에 지정할 수가 있고요. 자, 지정할 때 절차, 항상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런 규제 같은 거 할 때는 심의 거쳐야 돼요. 허가권자가 단독으로 지정하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동그라미. 자, 심의 거쳐갖고 개발 및 또 관리구역을 지정하고 고시합니다. 그럼 심의 거쳐갖고 개발 및 또 관리구역 지정, 그러면 효과는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 적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6번의 지정 효과 끝에 보시면은 그 첫 번째 줄의 끝에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 적용한다. 완화 적용한다 이러면 안 돼요. 완화하는 게 아니고 강화, 줄이는 거예요.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 적용하는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강화 적용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대통령령을 보니까 이 건폐율의 강화는 없어요. 건폐율을 강화하는 게 아니고 용적률만 최대 50% 강화 적용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다시 앞에 보면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동그라미, 용적률 최대 한도 50% 동그라미 범위에서 강화 적용합니다. 강화 적용. 그래서 자, 의에서는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강화 적용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이다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지정했을 때는 건폐율의 강화는 없고 용적률만 50% 강화 적용합니다. 즉 용적률 50% 줄여버린다 그 얘기입니다. 용적률 50% 줄여가지고 그럼 이렇게 기반설의 설치가 곤란한 곳에 개발 및 또 관리구역 지정해서 용적률 50% 강화시켰어요. 그러면 종래 용적률 갖고 50층까지 건축할 수 있었는데 용적률 50% 반토막 내버렸다. 그러면 이제 50층 못 짓죠. 반토막 나는 거예요. 근데 몇 층까지밖에 못 짓는 거냐? 25층. 그래서 용적률을 반으로 줄이니까 층수도 그냥 반으로 뚝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25층까지만. 그래서 이 대형 건물을 못 짓게 함으로써 기반설이 부족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기반설 설치가 곤란하니까 용적률을 50% 강화, 용적률을 반토막으로 줄여갖고 대형 건물을 못 짓게 하겠다. 이게 개발 및 또 관리구역의 지정 효과가 됩니다. 자, 이 정도 하고요.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이제 기반설 부담구역. 자, 기반설 부담구역 얘는 별표. 얘는 우리 시험에 15회부터 올해 32회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년 나옵니다. 매년 나오는 우리 국토법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건데 제일 중요해요. 매년 그냥 한 문제 이상. 그 재작년 같은 경우는 2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기반설 부담구역은 국토법의 마지막 제도로서 아주 중요한 논점이죠. 그럼 기반설 부담구역, 자, 의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자, 기반설 부담이라는 말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우리 공법에서 부담은 얼굴이 부담스럽다 그런 부담이 아니라고 그랬죠. 의무 부과,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기반설 부담구역. 그래서 기반설의 설치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얘는 새로 개발하는 곳이요. 개발 및 또 관리구역 외의적, 즉 개발 및 또 관리구역 기개발지가 아닌 신개발지. 새로 개발하니까 개발로 인해서 기반설이 뭐한 곳이냐? 필요. 개발로 인해서 기반설이 필요하니까 개발 행위를 하는 자가 기반설까지 설치할 의무를 부과하려고 지정하는 구역. 기반설의 설치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이다라고 하고요. 자, 그래서 교재 한번 볼까요? 206페이지 맨 위에 제가 기반설 부담구역이란 의 개발 및 또 관리구역 외의적, 그렇죠? 그럼 얘는 기개발지. 이거 아니다 그랬으니까 요거는 신개발지. 그래서 성반대니까 절대 중복 지정한다 이런 거 없어요. 절대 중복 지정할 수가 없죠. 개발 및 또 관리구역 외의 지역에서
개발로 인해서 기반설의 설치가 필요해 동그라미. 그게 키워드. 새로 개발하니까 개발로 인해서 기반설이 필요하죠. 자,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옆에 기반설을 설치하거나 용지를 확보케 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이다. 그래서 개발행위로 기반설이 필요하니까 개발행위를 하는 자가 기반설까지 설치할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 역시 밑에 2번에 지정권자는 허가권자, 특광지장군수, 특광지장군수가 지정하고요. 자, 3번에 지정대상. 자, 아래 지역은 기반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해야 된다. 의무입니다. 그래서 기반설 부담구역은 의무적으로 지정해요. 의무적으로. 반드시 지정. 그러면 개발 및 또 완리구역은요. 요거는 임의적이에요. 지정할 수가 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기반설 부담구역은 반드시 지정. 그럼 당연히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적으로 지정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기반설 부담구역의 지정 대상. 자, 박스에 보시면 1번. 자, 이 법이나 다른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인해서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완화의 동그라미 해제되는 지역. 또 2번,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 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가 돼서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그럼 1번하고 2번 두 개만 볼게요. 자, 1번하고 2번 행위 제한이 다 뭐 되는 곳이냐? 완화되는 곳입니다. 완화. 그리고 신개발지는 행위 제한이 다 완화되는 곳이라고 그래요. 거꾸로 강화되는 곳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기반설 부담구역은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곳에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 갖고 자, 일대가 개발 제한 구역이에요.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은 일체 개발을 금지. 영구적으로 개발 못 한다고 그랬죠. 개발 금지.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의 토지는 그냥 토지 땅이 아니고 똥이라고 그랬죠. 가장 규제가 센 게 개발 제한 구역. 그런데 이번에 그냥 전격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 제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어요. 개발 제한 구역에 해제를 해줬다. 아, 그럼 이제 더 이상 개발 제한 구역 아니죠. 그래서 풀려갖고 이제 개발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런 개발 제한 구역 등이 해제돼서 행위 제한이 풀리는 거죠. 규제가 풀어져갖고 이제 개발할 수 있게 되는데 개발할 수 있게 됐다고 좋다고 여기에 건물부터 때려 지어놨다. 그러면 그대로 뭐냐? 난개발입니다. 난개발. 그래서 자, 이런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곳에 의무적으로 기반설 부담구역을 지정합니다. 그러면 기반설 부담구역에서는 이 건물을 건축하면서 개발 행위를 하는 자가 건물만 건축하는 게 아니고요. 기반설까지 설치해야 돼요. 도로가 필요하면 도로, 공원이 필요하면 공원, 학교가 필요하면 학교, 이런 기반설까지 다 그때그때 설치를 해줘야 난개발을 방지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발 제한 구역 등이 해제가 돼서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것, 즉 새로 개발할 수 있게 되는 것. 이런데 의무적으로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해서 건물 건축하면서 개발하는 자가 기반설까지 다 설치할 의무를 부과하려고 지정하는 구역입니다. 그다음 그 박스 밑으로 가볼까요? 지정 기준은 뭐 됐고요. 그 지정하는 절차, 이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할 때는 주민의 의견도 듣습니다. 밑줄 주민 의견 청취.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동그라미 심의 거쳐갖고 기반설 부담구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그러면 개발 및 또 완리구역이나 기반설 부담구역이나 다 심의는 거쳐갖고 지정해야 돼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라는 거 거쳐갖고 지정하는데, 그런데 주민의 의견까지 들어라. 주민 의견까지 들어야 되는 것은 기반설 부담구역만. 주민의 의견 청취 절차가 있고요. 개발 및 또 완리구역은 주민 의견 청취가 없어요. 이게 30회 때는 또 기출문제예요. 그래서 개발 및 또 완리구역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 절차에서 주민의 의견 청취가 없는 거는 개발 및 또 완리구역, 주민 의견까지 듣는 것은 기반설 부담구역. 자, 이런 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기반설 부담구역이 훨씬 더 논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도 훨씬 더 잘 물어봐요. 그래서 기반설 부담구역만 주민 의견까지 듣습니다. 주민의 의견 청취. 그리고 심의 거쳐갖고 지정 고시. 그러면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했다. 그럼 첫 번째 효과. 자, 기반설 부담구역에서 이런 건물 건축하면서 개발 행위를 하는 자들이 기반설까지 설치해라. 그런데 이 기반설 뭐 아무거나 막 설치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기반설 부담구역에 어떤 기반설을 어디에 우선적으로 설치할지 기반설 부담구역이 지정이 됐으면 일단 기반설 설치 계획, 이 기반설 설치에 관한 계획, 요거부터 먼저 수립을 해줘야 돼요. 그럼 기반설 설치 계획도
특광시장 군수, 허가권자가 수립합니다. 기반시설 설치 계획도 허가권자, 특광시장 군수가 수립하는데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했으면 1년 내 수립해야 돼요. 1년 내 기반시설 설치 계획 수립 안 하면 다음 날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이 해제가 됩니다. 이제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해제가 된다. 그 말은 더 이상 기반시설 부담구역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했으면 1년 내 기반시설 설치 계획부터 수립합니다. 기반시설 설치 계획부터. 그래서 맨 밑에 6번 기반시설 설치 계획.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어떤 기반시설을 어디에 뭐부터 설치할지 이런 기반시설 설치에 관해서 수립하는 계획이고요. 특광시장 군수 허가권자가 수립하는데요.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면 1년 동안에 1년 내 기반시설 설치 계획 수립해야 되고 1년이 될 때까지 기반시설 설치 계획 수립 안 하면 그 1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동안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은 해제된 걸로 본다. 이제 더 이상 기반시설 부담구역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1년 내 기반시설 설치 계획 수립 안 하면 다음 날 해제. 항상 우리 이제 공법에서 앞으로 실효되거나 해제되는 거 많이 배울 거예요. 실효나 해제는 그날이 아니고 다음 날이. 항상 다음 날. 다음 날 빼먹으면 틀려요. 그래서 1년이 되는 날 해제된다 그러면 안 돼요. 1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해제된 걸로 본다. 즉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1년 내 기반시설 설치 계획부터 수립. 그럼 이제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 수립이 됐다. 그러면 이제 궁극적인 효과. 이 기반시설 설치 계획에 따라서 기반시설 개발행위를 하는 자가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요 건물 짓는 애가 도로 여기까지 설치, 요 건물 짓는 애가 도로 여기까지 각각 기반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효율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도로 뭐 아구도 안 맞고 삐뚤삐뚤 효율성이 뚝 떨어져요. 그래서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기반시설 설치 비용, 돈을 납부할 의무를 부과하는 거예요. 즉 이게 궁극적인 효과예요.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는 게 아니고 기반시설 설치 비용, 돈을 납부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그 기반시설 설치 비용 받아서 특광시장 군수가 기반시설을 잘 설치를 해주게 돼요. 그래서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납부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게 궁극적인 효과라고 그래요. 그러면 누가 돈을 내는지 이게 제일 중요한 논점이죠. 그래서 옆에 있지 기반시설 설치 비용. 자, 또 하나 1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일정한 건축 행위를 하는 자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내야 된다. 그게 궁극적인 효과예요. 직접 기반시설 설치하는 게 아니고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내도록 합니다. 그래서 박스 밑에 또 하나 2번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과 대상인 건축 행위는 200제곱미터 동그라미 별표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의 신축, 중축 행위. 미춘.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건물을 신축하는 거는 새로 짓는 겁니다. 중축하는 거는 더 짓는 겁니다. 그래서 200 초과하는 건물을 신축, 중축 행위를 하는 자에게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해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 내라. 돈을 내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궁극적인 효과. 그래서 누가 돈 내야 된다고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납부 의무자.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을 신축하거나 중축하는 자. 자, 여자들에게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해서 납부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200제곱미터 초과, 이 200, 이게 작년 30일에 그냥 한 문제예요. 200 딱 비워놓고 가로에 들어갈 숫자 바르게 나열한 거 바르게 고른 것은 그래서 100, 200, 300, 400, 500 그냥 숫자 단순하게 외워갖고 작년 문제 중에서 국토법에 제일 쉬운 문제였죠. 그래서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을 신축, 중축하는 자에게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해서 돈을 내죠. 이게 궁극적인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 효과가 됩니다. 그 다음 맨 밑으로 가볼까요? 동그라미 5번. 자,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현금 납부가 원칙입니다. 현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신용카드 이런 걸로 내는 것도 다 현금이에요. 그래서 현금 동그라미, 현금 납부가 원칙,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되 딱 끊고요. 그런데 부과 대상 토지, 비슷한 토지로 하는 납부, 토지 같은 물건으로 대신 내는 것을 물납한다 그래요. 물납할 수 있다. 자, 이게 24, 25 두 번이나 정답.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현금으로 납부해야 되고 토지로 물납할 수 없다. 틀려요.
토지로 얼마든지 토지로 물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원칙은 현금 내는 거예요. 그래서 200 초과하는 건물을 신축, 중축하는 자가 기반설 설치 비용을 납부하도록 하는 게 기반설 부담구역의 지정 효과. 그래서 개발 및 또 관리구역, 기반설 부담구역. 자, 기반설 연동제 우리 공부해봤고요. 그럼 개발 및 또 관리구역이든 기반설 부담구역이든 다 용도구역 아니라고 그랬어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해서 지정하는 게 아니고 특광시장 군수, 허가권자. 이 개발행위 허가에서 파생되니까 특광시장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구역이죠. 자, 개발 및 관리구역은 이미 기자 써갖고 이미 개발이 끝난 것. 용도적으로 따지면 주거, 상업, 공업적. 자, 이미 건물 다 건축해갖고 개발이 끝난 곳이니까 기반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게 곤란. 기반설을 설치할 수가 없는 곳이요. 곤란하니까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해서 큰 건물을 못 짓게, 대규모 개발을 억제. 기반설이 안 되니까 큰 건물도 못 짓게 하겠다. 그래서 큰 건물 못 짓게 하는 방법,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 적용하기 위해서 지정한다라고 하고요. 구체적으로 지정했을 때는 용적률만 50% 강화 적용해서 이런 층수를 반토막 내는 거죠. 그래서 대형 건물을 억제함으로써 기반설이 부족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정하고요. 그리고 개발 및 또 관리구역 외의 지역에서 즉 새로 개발하는 곳에 기반설 부담구역 의무적으로 지정. 그리고 신개발지는 행위 제한이 다 못 되는 곳이라고요. 완화 또는 해제. 행위 제한을 완화 풀어주니까 개발하게 되죠. 그냥 냅두면 난개발. 그래서 이런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신개발지에 기반설 부담구역은 의무적으로 지정. 그래서 개발하니까 기반설이 필요한 기반설을 개발행위를 하는 자가 설치해라.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 그리고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했으면 일단 1년 내 기반설 설치 계획이라는 것부터 수립하고요. 기반설 설치 계획도 특광시장 군수가 다 수립합니다. 그리고 이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할 때는 주민의 의견도 다 들어야 돼요. 시민은 당연히 다 똑같아요. 시민은 거치는데 주민의 의견까지 들어갖고 지정하는 게 기반설 부담구역. 그러면 기반설 부담구역이 지정이 되면 효과. 이제 개발행위를 하는 자, 즉 건물 건축하는 자가 기반설을 설치하는데요. 직접 기반설 설치하는 게 아니고 기반설 설치 비용, 돈을 내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돈 낸다고요? 200 초과하는 건물을 신축, 중축하는 자,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을 신축 새로 짓거나 중축 더 짓는 자, 이 자들에게 기반설 설치 비용을 부과해서 돈을 내라. 그래서 기반설 설치 비용 받아서 특광시장 군수가 체계적으로 기반설을 설치해 주겠다 하는 것이 기반설 부담 구역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핵심적인 개념들, 개발 밀도 관리구역, 기반설 부담 구역 한번 정리해 봤고요. 자, 여기까지가 국토법 끝입니다. 국토법 끝. 그래서 우리 4주 동안 물론 이제 첫 주에는 공법 총칙 관련해서 제가 2시간 정도 떠들었으니까 3주 조금 더 해서 국토법에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개념들, 가장 기본적인 용어, 내용 이런 것들만 한번 쭉 소개를 해봤어요.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런 용어 자체가 내용 자체가 생소한 거니까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자꾸 들어야 돼요. 공법은 한 번 해서도 되는 거 절대 아니라고 그랬어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제가 처음 할 때는 야 이게 뭐냐 뭔미 그러죠. 거의 제가 100 떠들면은 20% 30%도 안 들려요. 당연히 뭔지도 모르는데 자꾸 진도 나가니까 빠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한 번 하고 1월 달 가서 또 반복해요. 그러면 귀신같이 이게 조금 더 들어와요. 그 다음에 3월 달에서 또 반복. 그럼 그때는 거의 다 들어와요. 이런 식으로 이 반복해서 이런 생소한 내용들을 우리가 자꾸 습득해 나가는 거지 한 번 들어갖고 절대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시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국토법, 자,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정비법 순서대로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 위주로 해서 입문과정을 쭉 진행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 이 정도에서 수업 마치도록 하고요. 하여튼 미세먼지 그냥 밖에가 뿌여갖고 아주 이게 그냥 딱만 보기만 해도 건강에 아주 안 좋은 것 같아요. 꼭 마스크 잘 쓰고 다니시고요. 코로나 조심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 뵙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